자, 이번 시간에는 성인 중기, 성인 후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년기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뭐 일부에서는 나이로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좀 무의미해졌죠. 단지 정부 정책상 노인의 연령을 정해진 연령, 법령으로 정해진 연령은 없겠지만 정부 정책이나 법률 제정 흐름을 보면은 65세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차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도 65세로 맞춰가고 있고 하는 것처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4세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64세까지를 중년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중년 그러면 한 50대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60세, 64세까지 이렇게 중년으로 보고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장년기,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옛날처럼 38세에서 59세로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64세 하한선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40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정해진 연령은 아니고 어쨌든 상한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은 64세까지는 중년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한선을 몇 살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어서 있는 이 과정에서 중년을 30대 중반으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중년의 시기를 40은 넘어서 설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사유적 연령으로서는 장년기를 첫 자녀의 사춘기 시작부터 그래서 중년기, 장년기를 여기 혼용을 했습니다. 사춘기, 첫 자녀의 사춘기부터 막내 자녀의 결혼식이나 또는 자기의 직업생활에서 은퇴기까지를 중년기로 이렇게 사유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별표로 해놓거든 바로 이 중년기의 특징이 되겠지요. 자, 앞에 나왔던 중년기.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생산성 대 침체감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 시기를 중년기라고 하는데 이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참 그 표현을 써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문제 해결의 최절정기, 연륜과 경륜으로 쌓인 그런 그 지혜, 지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지혜, 그래서 문제 해결력의 절정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년기는 고령화의 과정에서 독립을 할 수가 없는 또 초혼 연령의 지연으로 인해서 자식으로부터 독립할 수도 없고 노부모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는 바로 이런 거에서 이 시기를 샌드위치의 세대, 샌드위치의 시기, 그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독립은 되지 못했어도 특히 전업주부와 같은 것이 느끼는 공허함, 다 떠나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아니면 직장이다 결혼이다 자식들마저 떠나고 공허히 혼자 빈집에 남아있는 이럴 때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 비빈둥지 증후군 또 그런가 하면 정체감의 위기, 이런 과정에서 자기 본연의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진짜 자기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개별화, 융이 말했던 개별화, 인디비듀얼리제이션 또는 개성화. 그래서 그동안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니마나 아니모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 아니모스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모습, 물질적, 유의적 세계로 한 리비도를 표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본연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적, 정신적, 심리적인 영역으로 리비도를 회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여기 나오는 개별화 또는 개성화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또 신체적으로서는 갱년기자, 그건 뻔히 알기 때문에 갱년기란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뭐 인생의 황금기도 다양한 용어 있는데 8번에 창조적 생산성이란 말을 쓰고 있죠. 창조적 생산성.
그러니 바로 이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문제 해결력의 절정기를 그렇게 창조적 생산성 또는 뭐 통합적 사고 능력의 향상이라고 애매하게 썼지만은 창조적 생산성이란 말을 문제 해결력의 절정기란 말 대신 쓰고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년기의 3대 가업, 네빈슨이 말할 적에 중년기의 3대 가업은 자기를 되돌아보려는 자기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인생의 남은 부분을 새로운 시기로 시작하려는 이런 경향, 바로 그것이 개별화입니다. 과거를 되돌아서 재평가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향, 진짜 자기 본연의 자기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시작의 시기로 인식, 그러면서 양극단을 과거와 미래를 위한 것을 극단에서 개별화, 본연의 자기로 되돌아가려는 개별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팩은 중년기의 4대 이슈로서 지혜를 중시할 것인가, 육체적인 힘을 중시할 것인가. 당연히 중년기에는 문제 해결력의 절정기, 생산적, 말하자면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인 것 마냥, 왜냐하면 이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산성도 아니고 문제인력, 최절정에 오른 문제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중시할 것인가, 육체적 힘을 중시할 것인가, 대인관계를 사유화할 것인가, 성적 대상화할 것인가, 정서적 융통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정서적 빈곤 속에서 살 것인가, 지적 융통성을 키워나갈 것인가, 지적 정직성을 그대로 고수하고 자기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고집만 할 것인가. 당연히 전자가 바람직한 중년기의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년기의 위기, 마모가 제시한 중년기의 위기로서는 신체적 노화, 그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위기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 그러면 이별이나 상실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그래서 신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또 이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렇게 중년기의 하나의 위기로 마모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년기의 변화에 보면은 뭐 뇌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무슨 중년기 신체적 변화까지는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 생리적 변화에서 여성의 갱년기 뭐 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디귿번에 대한 증상들 남자분들은 좀 봐주시고, 다음에 남성의 갱년기란 말보다는 메타포스 신드롬이란 단어를 또 쓴다는 거. 메타포스. 저는 그냥 갱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남성의 갱년기에 대해서는 그 말 대신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페이지 9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중년기에 나오는 특징, 왼쪽에 맞으면 97페이지에 보면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도, 그건 뭐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당연한 거지 읽어보지 않더라도 98페이지에 보면 이 중년기가 오면 자녀가 독립을 하죠. 직장을 잡아서 독립을 하던, 혼인을 통해서 독립을 하던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자 체크할 것은 바로 긴장감 해소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 요즘의 경기에선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종래의 이론을 본다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지위도 획득했고, 가정생활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의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는 것을 긴장감 해소라기도. 긴장감 해소? 긴장감 해소는 중년기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보시고, 개방적 태도. 중년은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보수화되기 쉽다. 정서적 정직성이나 또는 지적 정직성을 특징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너무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젊은 세대를 견제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자기를 고립시킬 수가 있으니까 조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보수화는 인정이 되지만, 또 보수화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개방적 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미래지향적 태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의 개인은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죠. 많은 사람들이 장년기는 과거나 휴상할 것 같이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나 휴상하는 것은 그건 노년기에서 나오는 특징이고, 거기 미래지향적 태도 셋째 줄, 장년기의 개인은 젊은 세대가 미래지향적인 데 반하여 현재지향적 특성을 보대 많이 가진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노년 세대는 과거지향인 데 비해서 중년기는 현재지향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렇게 결론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미래 지향성도 가져야 된다. 더욱이나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년기에 대한 설명도 했고 4대 이슈도 설명했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신적 위기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노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의 발달 과업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자아대 또는 자아 통합대 절망감의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이 경기 이후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많은 산하 협력을 통해서 연구하지만 지금은 현재 뾰족한 어떤 수가 나타나지 않고 더구나 정부마저도 어떤 서민들의 삶에 관련된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정책을 자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실망이 참 많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더구나 사회복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소중하지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노년에 무엇을 이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무엇은 당연하고 어떻게 초점을 둘 거예요. 어떻게. 많은 노년들이 무엇을 자체를 고르지 못하고 실타래를 풀지 못해서 어떻게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금방 세월이 가서 노년 중에 상노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그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책의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노년기의 특징 나와 있지요. 우울증 경향, 우울적 경향, 우울증, 좀 수동성, 또 의존성, 또 경직성에 더욱더 조심하는 조심성, 뭐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 이런 용어가 되겠으면 조심성, 또 그런가 하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또 친근한 물건에 대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 오른쪽 99페이지에 오면 6번에 나와 있지요.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 거기에 친근한 물건의 애착심. 그리고 보면은 9번에 시간 전망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하지만은 거기 6번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9번에 보면 시간 전망의 변화. 40을 전후해서 자기 일생의 시간을 보는 관점이 변한다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과거 속의 나날들을 회상함으로써 과거지향적이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을 피하려 하거나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고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간 전망을 하는 노년도 있다라는 점에서 시간 전망의 변화. 대부분이 과거지향이고 휴상적인 데 비해서 일부는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경향도 보인다. 다음에 성역할 지각의 변화나 신체적 능력의 최화 쭉 있으면서 14번. 장기 기억은 하나의 장고니까 장기 기억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 기억 능력이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맣까맣 방금 전에 현재는 잊어버리는데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어제 일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년기가 되면 장기 기억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 기억의 감퇴 현상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노년기의 발달가업이 나와 있습니다. 노년기의 발달가업은 제목으로만 신체적, 정신적 노화에 대한 적응, 늙어간다는 거, 노화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적응해야 된다. 은퇴나 고독에 대한, 소위 고독고에 대한 적응, 이것도 역시 노년기의 과업이 되겠고, 이 두 가지를 특히 대표적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클라크와 앤더슨은 노년기의 적응가업으로 또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노화의 현실과 이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 신체적인 노화와 그로 인해서 생활 반경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재정립해야 된다. 또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종전처럼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다른 방법으로 밖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해야 된다. 자아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또 노년에 맞는 생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 클라크와 앤더슨은 노년기에,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노년기의 적응과업, 발달과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한 문제 나올 것이 바로 이 노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올 것이 바로 노인 이론이 되겠는데, 노인 이론. 노인 이론에는 우리가 5가지, 보통 한 10여 개 돼서 한 5개를 봐야 됩니다. 여기는 분리 이론, 분리 이론, 또 그러면 활동 이론, 분리 이론, 활동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성공적 노화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 또 현대화 이론, 또 교환 이론. 자, 이론. 그 외에도 많은 노인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론은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쭉 설정되어 있는데,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물러서 주는 것이 서로의 윈윈의 전략이다. 개인적으로서는 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윤리 말하자면 발전적이고, 사회적으로는 보다 생산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현장을 넘겨줌으로써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져서 역시 발전적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물러서 주는 것이, 분리되어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긍정적이다는 윈윈의 전략으로 나온 것이 바로 분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소원 이론, 소유 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활동 이론 나와 있습니다. 활동 이론. 헤비거스트가 제시한 활동 이론은 분리 이론과는 정반대의 관점인데, 나이가 들어도 활동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도 활동해야 된다. 노년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분리 이론에 의해서 쉬는 사람보다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볼 때, 나이가 들었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하는 것이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활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활동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공적 노화 이론, 발티스가 설명을 했는데, 이 성공적 노화 이론은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중간 이론이 되겠습니다. 분리 이론의 관점처럼 나이가 들면 물러서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은,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현장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나이에 걸맞은 또는 역량에 맞는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자리에,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접근성,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고, 아니면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제공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돋보기를 배치하는 것처럼 나이가 든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정책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물러난 사람은 그 물러난 노인들 나름대로 역량에 맞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노인들의 적정한 선택과 정부 당국이나 후원자의 적절한 보상, 그래서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보상이 있는 노인의 현명한 선택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자들의 보상이 같이 가미된 중간 이론을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화 이론은 현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현대화는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데, 이 도시화 산업화는 빠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동성이나 경직성이 증가된 노인들의 더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노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교육에 보편화는 결국에 노인의 지혜를 소중히 하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어린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지 않아요. 거기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검색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생명공학의 발달은 노인의 희소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옛날에 노인의 희소성은 정말 노인을 소중한 존재였는데 요즘엔 어디나 다 노인들이에요. 75세 이상은 노인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노인의 가치가 희소성의 상실로 인해서 노인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현대화의 발전과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코길과 홈스에 의해서 제시된 현대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환 이론이 나와 있죠. 교환 이론. 결국에 사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교환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유의 주류하는 청장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상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격차가 크다는 거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치적으로 젊은 사람 거에 비해서 값어치가 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를 갖지 못한 자원을 가진 노인의 지위는 당연히 청장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교환 이론입니다. 이 교환 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노인의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노후에 맺게된 사회적 지지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자기의 개인적 사회적 지지망이 없으면 하나의 조직 대한노인회나 시니어 클럽이나 부모연합이나 많은 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누이도 힘이 있다는 것을 해서 이렇게 보임으로써 열악한 자원의 가치를 보다 높게 책정해 주기를 사유에다가 시위를 하는 그런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교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년기의 변화에서는 인지 변화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인지 변화에서는 지능의 변화 정도, 능력의 탈분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능은 일종의 생물학적 노화 현상과 환경작으로부터 격리나 박탈에 의해 능력의 탈분화 현상을 보인다. 잘 쓰지 않는 용어니까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취미의 변화, 정서의 변화는 좋고 다음에 은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은퇴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은퇴의 의미, 긍정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분리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정리 시간을 가져서 좋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성 증대에 방해가 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긍정적인 윈윈의 전략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은퇴의 긍정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도 등장을 하지요. 노인의 사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와 같은 소득부재, 신체의 약화, 또 그런가 하면 역할 상실, 그리고 이별 상실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이런 등등이 등장한다는 문제도 104페이지 두째 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은퇴 과정의 7단계 나와 있는데 보시고 은퇴 생활의 적응 3단계의 처리가 제시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은퇴했다고 해서 굉장히 홀가분하고 시원한 줄 알고 자유를 만끽하는 한 1년 정도를 은퇴 이후의 신혼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허망하고 역할 상실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는 정신적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를 침체기라고 에치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은퇴 생활에 적응해가는 이 시기를 안정기, 그래서 은퇴생활 적응의 3단계를 에처리는 한 1년간의 신혼기, 침체기, 안정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노년기의 사회적 발달이나 발달가업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통정대 절망감인데 자기를 정리하지 못하면 절망감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105페이지에 보면 팩은 노년기의 위기 3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팩은 자하 분화대 직업 역할 몰두, 신체 초월대 신체 몰두, 자하 초월 대 자하 몰두. 자, 여기 보면 역시 요즘에는 자하 분화라고 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하 분화대 직업 역할 몰두. 요즘은 오히려 현장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이럴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침대가 아닌 현장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직업 몰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체를 초월하거나 신체를 몰두하거나 어느 쪽을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이제는 옛날에 신체 나이가 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이 제시하는 것처럼 노년기에 위기가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있는데 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라고 옛날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초월 때 자몰두 설명을 했고
다음에 7번에 보면 조부모의 역할 유형이 나와 있죠. 조부모의 역할 유형에는 공식형, 대리부모형, 재미추구형, 거리두기형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리두기형 또 그런가 하면은 권위형, 옛날처럼 부모, 조부모, 부모, 손자녀, 뭐냐면 자녀나 손자녀들이 조부모, 자녀나 손녀, 부모가 아니라 잘못 썼군요. 자녀나 손자녀들이 조부모에 복종하는 다소 권위적 관계 유형을 바로 권위형이라고. 보통 요즘에 많은 것은 확대, 맞아요. 수정 확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대리부모형. 자녀 부모가 맞벌이를 할 적에 그 맞벌이하는 과정에서 잠시 애들을 봐주는, 물론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또는 뭐 유치원들이 보편화되어서 다 그리 보냅니다만은, 그 맞으면 출근 퇴근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만 내려와서 같이 손자녀를 돌봐주는 이러한 그 과정은 우리가 공식형이라고, 또는 대리 부모형과 같이 역할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옛날에는 나 애 낳으면 봐줄 거야 하는 것은 바로 대리 부모형을 요구하지만, 요즘에는 대리 부모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냅니다. 물론 어린 가정은 못 보내지만 대부분은 공식형처럼 손자녀에 관심도 갖고 이뻐하지만 또 어떤 필요할 때에는 손자녀를 봐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손자녀를 보는 이런 교육에 간섭은 하지 않는 이런 형이 공식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리부모형, 공식형, 나머지 뭐 재미추구형이나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리두기형, 이런 것이 어찌보면 거리두기형이 시골에 부모를 두는 것에 가장 보편적이죠.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죽음의 과정 중요 표시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의 연구를 커블러 로스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죽음이 인정이 됐을 때 처음에는 부정을 하는 현상이 데니얼에서 부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나서 타협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타협, 뭔가 초월자와 타원하고 기도원을 각오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우울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분노 다음에 우울 같은데, 우울이 네 번째 단계는 분노, 그래, 분노는 처음이고 우울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노, 그 다음에 부정하고 분노 다음에, 그리고 우울이 세 번째 와야 되는데, 분노 다음에 타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이 오고, 그리고 받아들여. 그래서 죽음의 5단계, 구블러 로스가 제시한 죽음의 5단계는 서비스 문제로 노년기에 언제나 대비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길지 않게, 여러분 지치지 않게 9강으로 덩어리를 9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되, 25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다 다뤘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이 젊은 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인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가지고도 충분히 25개 중에 22개는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마감 짓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2교과 뭐예요? 사회복지조사론이죠. 사회복지조사론도 짧고 굵게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